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국가들은 왜 무역을 하는가라는 주제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유무역에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보호무역이 자주 발견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자유무역은 비교 우위의 원리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더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특화함으로써 무역에 참여한 모든 나라들에 이익을 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역의 이득이 사회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그것이 정책으로 채택되는 배경에는 자유무역을 통해 손해보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장 중의 하나는 자유무역이 실업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적했듯이 자유무역은 생산성이 낮은 부문을 축소하고 여기에서 나온 자원을 비교 우위가 있는 부문에 재배치하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자유무역이 실업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으로 위축되는 산업이 주로 사양산업이라는 점에서 이 부문에서 발생하는 실업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유로운 무역이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명백한 이득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현실에서 보호무역이 채택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추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방상의 이유로 보호무역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량의 무기화 혹은 식량 안보라는 말을 매스컴을 통해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식량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재화입니다. 그런데 비교 우위 원리에 따라 다른 나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던 나라와 식량 수출국 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식량 수출국이 식량을 수출하지 않는다면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식량 생산에 비교 우위가 없더라도 국방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식량은 스스로 생산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산업이나 오락 산업의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국방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제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의 불공정한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보호무역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령 외국 정부가 그 나라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를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면 자국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유치산업 보호론에 근거하여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미숙한 단계에 있는 국내 산업을 외국의 경쟁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유치산업 보호론은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발국에서 유치산업 보호론은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 논리 중의 하나입니다. 자본 축적이 미약하고 기술 발달이 저조하여 제조업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후발국에서는 제조업의 건설 육성이 국민 경제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치산업 보호론이 국내의 모든 제조업을 보호해달라는 요구의 논리적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산업은 정부가 보호해 주어도 끝내 국제 경쟁력을 얻지 못하기도 할 것입니다.
유치산업보호론이 이런 산업까지 보호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면 가까운 장래에 자생력이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엿보일 때만 보호가 정당화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각 나라가 보호무역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현실적인 논리들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내 산업을 단순히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층 더 적극적인 태도로 무역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략적 무역 정책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정부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쟁의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무역에 개입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전략적 무역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보호무역과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산업 등과 같이 규모의 경제가 현저히 나타난 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들 산업은 세계 전체적으로 소수의 기업만이 생존할 것이고, 더욱이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먼저 진입하여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 산업은 공장 건설 초기 단계부터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하는 공장 규모로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자금이 막대하게 투입되어야 합니다. 막대한 초기 투자 자금을 기업이 전부 부담하게 되면 기업이 떠 안아야 하는 위험이 너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산업의 성공은 국민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장 건설 초기 단계부터 보조금이나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이들 산업을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언제나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적 무역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발판 삼아 지원받은 산업이 동태적인 비교 우위를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정부는 갖가지 특수 이해 집단의 로비에 흔들리기 쉬워 지원 산업의 기업가의 도덕적 개의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사실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기업을 지원해 주어 자원을 낭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는 자유로운 무역이 모두를 이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보호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는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수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무역 규제 수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는 물론 국내 생산자와 해외의 생산자,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 수단입니다. 이 그래프는 자동차 시장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나라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두 나라 사이에서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보면 수출국과 수입국의 자동차 거래량과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점에서 형성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 사이에 자동차의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는 수출국의 경우 A와 B, 수입국의 경우 C와 D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차 수출국에서 시장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높은 $2만 올랐고, 국내 생산량은
2만 달러의 가격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25만 대를 생산하여 무역이 없을 때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국의 시장은 수출국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입국의 시장 가격은 2만 달러로 인하되었고 국내 생산량은 30만 대로 감소한 반면 소비량은 35만 대로 더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진 이후 수출국은 시장 가격이 올라 국내 생산은 늘었지만 국내 소비는 줄었고 반대로 수입국은 시장 가격이 내려 국내 생산은 줄고 국내 소비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갭 5만 대는 무역을 통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입국이 자동차 생산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동차 한 대당 3,00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그래프에서는 수출국의 경우 F와 G, 수입국의 경우 H와 I로 표시되었습니다. 즉,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질 때보다 자동차 무역량이 3만 대로 줄었고 당연한 얘기지만 시장 가격은 물론 국내 생산량과 소비량이 전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는 수입국의 국내 생산업자의 요구로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입국에서 시장 가격은 2,000달러가 올라 22,000달러가 되었고 생산량은 30만 대에서 31만 대로 1만 대 더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세가 부과된 덕분에 국내 생산자들은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질 때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세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관세 이외에도 무역을 규제하는 수단은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자주 발견되는 대표적인 무역 규제 수단 3가지를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할 것은 수입 할당제입니다. 수입 할당제는 어떤 상품에 대해 수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수입하는 것만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입량을 직접 줄이는 수입 할당제와 수입품의 가격을 올려 수입량을 줄이는 관세는 규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입량이나 가격의 측면에서 수입 할당제는 관세 부과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할당제와 관세 부과의 정책 효과는 2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하나는 수입 규제의 이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다릅니다. 정부 수입으로 귀속되는 관세와 달리 수입 할당제의 경우에는 그 이득이 수입업자에게 돌아갑니다. 다른 하나는 수입 할당제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통상 수입 할당제 하에서 수입 허가증은 선착순이나 과거의 수입 실적 혹은 로비의 결과로 배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무역 규제 수단에는 수출 자율 규제가 있습니다. 수출 자율 규제는 수입하는 나라의 정부가 수출하는 나라의 기업에 압력을 가해 수출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출 물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물론 이 정책은 수입 할당제의 효과와 동일합니다. 가령 수출국에서는 상품 가격이 내려 국내 생산은 줄고 소비는 늘지만 수입국에서는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올라 국내 생산은 늘고 소비는 줄어드는 효과를 거둡니다. 그러나 수출 자율 규제는 공식적인 상한선을 설정하는 수입 할당제와 달리 수출 기업 스스로 수출을 억제하게끔 유도하는 비공식적인 정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국 정부가
수출 자율규제 정책을 채택하는 이유는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 기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무역 규제 수단은 비관세 무역 장벽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관세를 제외한 앞서 소개한 수입 할당제나 수출 자율규제 정책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이 두 규제 수단을 제외하고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무역을 규제하는 조치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책은 은밀하게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 건강 보호 등과 같은 순수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분간하기 어렵지만 그 효과는 앞서 소개한 무역 규제 수단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호무역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보호무역의 근거와 보호무역 정책 수단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국제무역 질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